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보통 지금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관리하고 행정을 통해서 국민복지에 대한 개념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제 한 기업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이제 속속 이제 출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로스차일드의 어떤 행보들이 이제는 국가 권력을 이제 넘어서는 그리고 기득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소수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자국주의, 자국 이득주의, 그리고 자국 이득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전쟁을 묵인하겠다, 이런 조짐으로 세계 정세 기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금융 취약 국가이고, 그리고 그 금융의 그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미국의 그 민주당의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등장으로 네. 트럼프의 재선의 가능성이 조금은 반감된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 또 남북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게 우리 김영도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경제 문제로는 어떻게 우리 한국에 다가올 거냐.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또 관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소위 그 국제 금융 그 회사들의 그런 동향이 어떤 영향으로 연계성 속에 갈 것이냐. 근데 그게 곧 결국은 우리 한국의 뭐 작게는 증시, 기업, 뭐 정부 정책, 경제 정책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늘 이제 언론이나 때로는 국회 같은 데에서 뭐 일례로 트럼프 재선했을 경우에 그런 다양한 그 영역에서의 우리 대응을 준비하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 국책 연구기관이나 또 대기업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뭐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크게 가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다양한 게 아까 말한 안보의 영역, 또 한반도 평화의 영역, 뭐 핵무기의 영역이 있는데, 경제 영역으로 가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처해야 할 상황들이 더 많은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더 시나리오별로 각 그 대응책을 쫙 전략을 짜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국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윤석열 정부가 그 국가안보실, 그 지금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나 또 국정원이나 또 산업자원통상부나 또 관련 그 여러 정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TF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기업들과 때로는 같이 그런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그리고 빨리 해야 한다. 이번에도 트럼프 재선, 또 누가 해리스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행정부가 하나 바뀐다는 것,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 기존 정책을 답서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 이 정부도 그런 역할조차, 그런 지금 움직임조차 없는 것이 유감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백업할 수, 지원해야 하는 국회인데, 국회 뭐 22대 국회 개원돼서 매일 지금 정치적인 그런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 국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 국가 경제에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서로 못 나가고 있는 거, 이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1차적으로 빨리 전략과 틀을 짜고 또 국회에서 그것을 때로는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조언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도 하면서 같이 가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두 개 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걱정 많고 나라도 좀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어서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관계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그런 개선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저희가 강대강으로만 배치할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절대 당분간은 남한과의 교류는 없다. 관계 개선은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든 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지 않을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훨씬 더 김정은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죠. 좀 판을 좀 유리하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미국, 일본. 또 더 나아가서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동북아 전체에서 오히려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지금 대안.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뭐 11월이면 대선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저는 그 이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큰 요동이 있을 거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준비를 해나가야죠. 근데 지난 7월 달에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에 났습니다. 그 원산 그 갈마지구라고 있는데 그게 관광 특구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그 10년 동안 그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어요. 한때 그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북한의 원산 갈마 관광 특구하고 강원도하고의, 특히 강원도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계한 그런 관광 그런 그 남북 그 사업을 좀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좀 관광 특구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앞으로 북한과의 관광과 교류를 한다면 저 원산 갈마지구의 국제 관광지화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대비를 할 거다. 저기 아까 말한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관광까지 연계되고 우리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했던 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경원선을 복원해서 우리가 원산까지 가는 철도를 개통을 한다면, 또 동해선을 다시 개통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 정치권도 그런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은 반드시 그 자기들의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적어도 개성까지, 단동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를 놓을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북한 당국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나마 저희들한테 다행인 것은 뭐냐,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 주권의 문제를 노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개성까지 1대1로 해서
고속철도 놔버리면 그야말로 그 철도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기술이 다 중국 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철도 주가를 잃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주장하는 이 고속철도의 문제도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군사적 무력 충돌을 막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해갈 때 아까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이제 트럼프와 이 푸틴의 관계는 급진전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지금 어려움을 중국은 결국에는 가스를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거의 반협박에 의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들여오는 문제를 푸틴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에 가스를 파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이제 전쟁이 종식됐을 때 과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결국 북한과 결국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급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화당의 트럼프는 결국 자국민 그리고 대다수 또 미국에서도 전체 여론이 이제 우리 미국도 죽겠다. 당장 우리 자국주의의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안보의 그 중요성과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미국은 러시아보다 핵 보유 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 보유 기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는 인류사적 문제로 평화의 문제로만 계속 접근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도 저들처럼 우리 평화를 위해서라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문제인 거냐 이런 문제로 또 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은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탄약 등 그 무기를 지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푸틴이 북한과의 관계를 급속히 잘 진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휴전 내지는 평화 협정 쪽으로 많이 지금 기울고 있지 않겠나. 미국 대선이 끝나면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뭐 더 급속도로 뭔가 그 휴전이나 종전의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도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의 관계가 조금은 느슨해질 거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그 탄약이라든지 무기를 당장 받아야 할 상황이 조금 줄어드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하고 북한의 오랜 관계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거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 김용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중국은 중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볼 거냐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그 중국의 주석이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이미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관되게 중국은 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다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일부만 시시하고 뭐 아니라고 하고 이미 오래전에 이미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다면 그럼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가 1차적인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오늘 트럼프가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안 될 수 있는데 일례로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이든이건 그 전이건 또 트럼프건 간에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압해야겠다는 그런 미국의 생각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미국으로 이제 중국을 어떻게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대만의 문제와 중국의 문제를 트럼프가 굉장히 그 지렛대로 대만의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트럼프와의 딜이 별로 잘 되지 않아서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 우리는 더 불안할 거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하냐 마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고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왜 중국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북한조차도, 자기하고 국경이 맞닿는 북한조차도 지금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갖는다? 라는 것은 더 부정적일 거라는 게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자기들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남한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나름대로 발언권이 세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지금 한미동맹에서 조금은 탈퇴하거나 유연하게 갈 가능성,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미국도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다. 쉽사리.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트럼프나 미국의 정부는 핵우산을 더 강화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남한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방위비를 포함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전략을 짤 가능성도 저는 더 있다.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도 회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핵무기를 남한이 가지 않느냐, 또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북미 관계를 보면서 또 중국의 그런 태도와 또 입장을 보면서 조금 더 진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변함없는 원칙은 뭐냐? 우리도 핵무기 안 갖고 평화롭게 살고, 남북이 교류하고, 남북이 공동 번영하고, 또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을 포함해서 또 러시아나 중국 등 우리한테 적대적인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주 무력 침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또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술책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 안보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국제정세, 남북관계 속에서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가느냐. 근데 그건 우리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의 문제고, 그 리더십이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단결을 도모해서 가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의 여야 정치 리더십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런 점에서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